여러분 반갑습니다. 외환론 제4강 제3부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에서는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환율의 변동 요인, 그 다음에 환율과 이자율, 환율과 물가 상승률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제4강에서는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환율과 그 다음에 파생 금융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외환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퓨처와 포워드, 퓨처와 포워드는 선물거래죠. 선물거래와 선물한 거래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퓨처는 선물거래예요. 선물거래. 포워드는 선물한 거래라고도 하고요. 혹은 선도한 거래라고도 합니다. 선물거래와 선물한 거래, 절차는 유사하지만 약간 좀 다른데, 선물 거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일종의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선물 거래소에서 장래의 특정 시점, 만기일에 품질, 규격, 수량 등이 표준화된 기초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선물거래라고 해요. 기초자산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통화가 될 수도 있고, 통화라면 통화선물이 되겠고요. 혹은 원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한 거래는 이 선물거래와 유사합니다. 유사한 거래예요. 선물한 거래는 혹은 선도환이라고도 하는데, 선물한 거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사적 계약입니다. 이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일종의 계약이 아니라 사적으로 맺는 계약이에요. 사적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소 밖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해요. 선물한 거래는 장외 거래인 선물한 거래, 선도한 거래는 선물 거래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거래 상대를 찾는데 비용이 좀 든다는 점. 그 다음에 거래 상대의 신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 거래 상대 찾는데 비용이 들고 신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되는 상품의 질과 양이 특수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게 품질이나 규격이나 수량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즉 상품의 질과 양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시장의 형성이 좀 어렵다라는 점. 하지만 현재는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제3자를 찾는 것도 통신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어쨌든 선물거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물거래의 종류, 퓨처 거래의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살펴볼게요. 상품 선물이 있어요. 일단 커머디티 퓨처스. 상품은 그 원자재인 원유,
혹은 뭐 구리, 금, 은, 혹은 뭐 옥수수, 밀, 대두 등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 거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농림산 선물, 옥수수, 밀, 대두, 설탕, 고무 뭐 이런 것들. 축산물도 이게 선물로 거래가 돼요. 세무, 살아있는 소, 생돈, 뭐 삼겹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귀금속, 금은 등. 그다음에 비철 금속 선물, 구리, 뭐 알루미늄, 낙, 아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선물, 원유나 천연가스나 뭐 가솔린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 선물로서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 선물은 퓨처 파이낸셜 퓨처스 금융 선물은 주가지수도 선물로 거래가 되고요. 금리나 통화 등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일정 시점에 이들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수량을 거래하기로 하는 거래로서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주가지수 선물이 있어요. 금리 선물은 뭐 유로 달러 관련해서, 그다음에 US 트레저리, 미국의 재정증권이죠. 본드, 노트, 빌,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제페니스 본드, 거버먼트 본드, 뭐 저먼 분트, 독일 채권, 뭐 브리티시 롱 길트라든가 유로엔, 뭐 리버 이런 것들이 금리 선물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선물로는 달러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일본 엔이라든가 스위스 프랑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지수는 코스피 이건 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주가 지수 관련 선물 거래고요. 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S&P 500이라든가 혹은 뭐 니케이 일본의 니케이 225라든가 그 다음에 FTSE라든가 샤프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닥스 독일, 그 다음에 CAC 40 캐나다, 그 다음에 항센 홍콩 이런 것들, 이런 그 주가 지수가 선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냥 뭐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선물 거래소에서 선물로서 금융 선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선물 거래소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1848년에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에서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70년대까지는 주로 이 상품 선물 거래가 중심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70년대 이후에 이자율이나 환율의 그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외환이나 자본거래에 대한 제약들이 국제적으로 완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 선물의 그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이후 얘는 금융 자본 자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선물 거래에서 금융 선물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요 포워드와 선물판과 선물 거래에 대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조직화된 거래소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포워드 익스체인지 마켓, 선물한 시장이 특정한 거래 장소가 없어요. 선도한 거래는 주로 은행이라든가 브로커들로 구성된 전 세계적 조직으로서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선물 시장, 커런시 퓨처 마켓입니다. 퓨처 포워드가 아니라 이 퓨처 마켓은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공개 호가 방식, 공개 호가에 오픈 아웃크라이 해서 공개 호가 방식,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 하는 거예요. 공개
효과 방식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선물 거래소에 따라서는 공개효과 방식 대신에 전산 매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현재는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전산 매매 시스템. 이번에는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하고 뭐 컴퓨터로도 하고 하죠. 전산 온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표준화된 계약. 계약 표준화되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이 포워드, 선물안, 포워드 계약에서는 계약 단위, 수도 결제일 등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 사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하지만 선물거래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는 경우에는 통화 선물의 단위 그 계약의 크기는 파운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5,000 파운드라든가 N의 경우는 1250만 N이라든가 혹은 결제월은 뭐 3월, 6월, 9월, 12월 등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정한,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이와 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한 표준화된 계약만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제월도, 그 다음에 거래되는 그 선물의 단의 계약의 크기도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표준화된 계약만 선물 거래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 그리고 이어서 청산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하느냐 아니냐라는 건데 포워드 계약의 청산은 이거는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선물 계약은 선도한 계약이 아닌 선물 계약 퓨처 거래는 클리어링 하우스 청산기관이 존재합니다. 청산기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기관이 계약 당사자를 대신하여 청산 기능을 수행해 줘요. 다시 말해서 청산기관은 매입자에게는 매도자의 역할을 그리고 매도자에게는 매입자의 역할을 하여 어떻게 매입자와 매도자가 상대방의 신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산기관의 그 신용에 의거하여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청산기관의 신용에 의해서 선물 거래를 팔거나 사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일일 정산 제도입니다. 매일 정산 제도라고 하고요. 매일 정산 제도, 일일 정산 제도, 마킹 투 마켓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매일 정산이에요. 매일 정산. 선물 계약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개시 증거 그 이니셜 마진을 예치를 해야 하고요. 선물 거래소에서 우리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는 계약과 동시에 개시 증거금을 예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물 가격이 변동하면은 그와 함께 예치된 증거금의 액수도 예치한 증거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변동하게 돼요. 따라서 증거금의 액수가 변동하게 되는데 증거금 예치액이 유지 증거금 메인터넌스 마진 유지 증거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개시 증거금 수준으로 추가 증거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청산소는 그 계약을 청산한 후에 그 잔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요. 그리고 그 계좌는 청산되게 되는 거죠. 그 계약은. 뒤에서 잠깐 볼게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요겁니다. 요건데 자 개시 증거금이죠. 이니셜 마진
요 개시증거금을 계약을 하고 개시증거금을 납입을 해요. 만약에 145만 원이었다. 자, 매일매일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그 가격 변동에 의해서 손실이 난 경우 이게 145만 원에서 손실분을 뺀 나머지가 그 잔액이 되겠죠. 요 잔액이 됩니다. 이렇게 잔액이 되는데 매일 잔액이 되는데 자, 잔액이 되는데 만약에 유지 증거금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자, 매일매일 정산을 했을 때 그 잔액이 유지 증거금 이하 자, 유지 증거금 이하로 자, 유지 증거금이 요 손인데 100만 원인데 만약에 7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마진콜이 통보가 됩니다. 즉, 잔액과 개시증거금과의 그 차액만큼 추가로 증거금을 납입하시오라는 마진콜, 즉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하시오라는 연락이 오게 돼요. 계약자에게. 만약에 이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한 다음에 요 계약이 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 말로 설명을 한 거고요. 요 내용이 바로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매일 정산을 하는데 이게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매일 정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증거금, 개시 증거금으로 5만 달러를 납입을 했어요. 그때 환율이 930원입니다. 그런데 7월 4일에 8월물 선물을 갖다가 납입을 했다고 합시다. 밸류 대시 8월 16일. 자, 정산 가격이 925원.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잔액은 떨어지겠죠. 5 곱하기 5만원, 5, 25, 29만원. 나왔지. 그럼 잔액은 이렇게. 자, 그 다음날 또 떨어졌어. 5원, 25만원. 잔액은 또 줄어들었는데, 95만 원으로.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25만원이 떨어졌죠. 결국 잔액이 70만 원이죠. 만약에 이게 유지증거금 이하다라고 하면은 요 개시증거금과 요 잔액과의 그 차액만큼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시오라는 마진콜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매일 정산합니다. 자, 다음날에 올랐어요. 5원 그럼 플러스 25에서 잔액이 170만원이 되겠죠. 또 올랐어. 5원 그 다음날 25만원 플러스 195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날 또 올랐어. 그러면 잔액이 25만원 또 플러스 220만원이 되겠죠. 자, 145만원이 220만원이 됐네요. 이렇게 매일매일 정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선물 계약의 경우는 일일 정산 제도라는 것 매일매일 정산을 해요.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유지증거금 이하로 개시증거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시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 계약의 의무 이행은 매일매일이 아니고요. 포워드 선물한 계약의 의무 이행은 현물의 수도 결제로 이루어져요. 현물의 수도 결제. 선물 계약의 의무 이행은 현물의 인수도로 이루어지기 수도 결제 인수도로 보통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계약 만기일 이전에 반대거래 포지션을 통해서 청산하는 방법으로 이용이 됩니다. 어쨌든 요 선물거래는 매일정산 제도다. 선물한 계약은 현물의 인수도로 또 그 의무이행은 현물의 인수도로 수도 결제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 차이를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물시장의 기능이에요. 선물시장의 기능. 첫 번째, 이 선물시장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건데, 가격 예시 기능입니다. 가격 예시 기능. 첫 번째가 가격 예시 기능. 선물시장에서는 해저와 투기자 등등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기초자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 거래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경우도 어느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한 후에 보통 주식을 사고 혹은 팔게 되죠. 이와 같이 이 선물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물거래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통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모든 정보죠.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 거래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그 자유 경쟁 속에서 형성된 가격은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 신뢰성이 높은 측정 가능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내 시장 가격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선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장내의 시장 가격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즉 가격을 예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위험 전가 기능, 즉 위험 공급 기능이에요. 자, 선물 시장에서 경제 주체가 직면한 상품 가격, 환율, 금리, 주가 등등 각종 가격의 변동 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출업자가 있는데, 자, 3개월 후에 수출대금을 뭐 10만 달러를 만약에 받는다. 1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죠.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현재 1달러에 1,000원인데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런데 수출업자는 환율이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달러에 뭐 900원으로. 그러면은 선물을 이 10만원, 3개월에 받게 되는 10만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두는 거죠. 떨어질 것에 뭐 그냥 그대로 뭐 1달러 1,000원으로 팔기로. 자, 1,000원으로 팔기로. 요 떨어지는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수출업자는 팔기로 한 거죠. 그 거래 상대는 요거를 사기로 하는 거죠. 10만 달러를 1,000원에 사기로 하는 거죠. 자, 이 선물 매입자는 만약에 실제로 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1달러에 1,000원으로 3개월에 팔기로 하는, 그리고 이 매입자는 사기로 하는 계약을 수출업자가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그 위험은 수출업자는 그 상대방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죠. 이와 같이 위험을 전가시키는 기능, 위험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기 기능, 위험 수요 기능이에요. 위험을 수요하는, 혹은 차익거래 기능. 자, 투기, 위험 회피 거래자, 해저가 여기서 수출업자죠. 자, 수출업자는 위험을 회피하는 해저예요. 해저. 위험을 공급하는 거죠. 해저가 공급하는 위험을 부담해요. 요 매입자는 그 부담하죠.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매입자는 환율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9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1,200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00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시중 가격보다 200원 더 싸게 10만 달러, 1달러당 1,200원으로 200원 더 싸게 10만 달러를 매입할 수 있으니까 200 곱하기 10만 달러 하면은 그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한 위험 회피 거래자,
해저가 공급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물 시장을 통해서 투기거래죠. 투기 기능이죠. 투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익거래 기능입니다. 자,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시장은 결국 균형을 회복하는 성질이 있죠. 앞에서 우리가 환율과 이자율 사이의 관계에서 이자율 평가 정리에서 불균형일 때 그런 그 불균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무런 위험 없이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과제를 통해서도 해봤는데 그러한 그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균형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위험 부담 없이 우리가 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물 시장을 통해서. 자, 가격 예시 기능, 위험 전가 기능, 투기 기능, 그리고 차익 거래 기능,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서 네 번째, 현물 시장의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자, 선물 거래는 전 세계에 수많은 현물 및 선물 시장을 서로 연결시켜줘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현물 및 선물에 대한 미래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지닌, 자, 미래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지닌 국제 투자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주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그 균형 시장 가격의 형성에 도움을 줘요.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자율 평가 정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 미래의 현물 혹은 선물에 대한 미래의 수요와 공급을 지닌 그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지닌 그 투자자들의 그 참여로 인해서 시장의 그 참여로 인해서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참여로 인해서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고 그리고 효율적인 균형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균형 시장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즉 현물 시장의 그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의 고양,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자, 선물시장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시장의 효율성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금융기법의 개발이라든가 운용은 금융산업 전반의 자산운용 기법 및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그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투자 수단의 제공이에요. 새로운 투자 수단의 제공.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투자자는 여유자금을 증식하기 위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수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도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겁니다. 선물거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은 증거금, 아주 작은 증거금, 10 내지 30% 혹은 3% 나름으로도 거래가 가능해요. 따라서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높아요. 따라서 이 새로운 투자 수단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투자 수단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 모험자분의 선물시장 집중으로 정부, 기업, 일반인 등의 제반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 선물시장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물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가격 예시 기능, 위험 전가 기능, 투기 기능, 차익거래 기능, 그 다음에 현물시장의 그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주고요.는 기능, 그 다음에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 라는 제공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 간단한 그 선물시장, 선물과 선물한 선물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냥 간단한 개념과 선물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 파생금융상품으로서 첫 번째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옵션이라는 것은 흔히 옵션은 선택권이죠. 옵션은 뭐 선택권이에요.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살 때도 옵션으로 뭐를 설치하느냐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구입할 때도 우리가 옵션을 차를 구입할 때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 그런 것들이 있죠. 선택권이에요. 옵션은 이 옵션이란 흔히 선택권이라고 하듯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일방에게는 기초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자, 일방에게는 기초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동자산을 매도 또는 매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계약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일방은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상대방은 동자산을 매도 또는 매입할 의무예요. 의무. 요 매도자, 매입 또는 매도할 의무, 그 상대방은 의무를 부여하는 계획입니다. 이 의무를 부여받게 되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요. 요 권리니까, 뭐 살 수 있는 권리 혹은 뭐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이 권리는 뭐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권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 자기한테 유리하면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해요. 그냥 버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옵션의 그 장점이에요. 따라서 옵션이란 장래의 일정 시점 또는 만기일이죠.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 시점에서 약정한 가격, 즉 행사 가격입니다. 그래서 약정한 가격으로 배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하고, 즉 옵션 매입자에게 이 권리를 부여하고요. 그 권리를 부여받은 옵션 매입자는 상대방 옵션 매도자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 옵션 가격, 이 대가를 옵션 가격이라고 합니다. 옵션 가격,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P로 해요. 그래서 옵션 대가, 옵션 가격,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의미해요. 옵션 거래가 선물 거래와 다른 점은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선물 거래 혹은 선물한 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해요. 하지만 옵션 거래자는 매입자에게는 권리를, 그다음에 매도자에게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의무를 부여해요. 그럼으로써 옵션 매입자는 시장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는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 포기를 통해서 손실을 사전에 지불한 프리미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선물한 거래와 다른 점입니다. 이와 같이 매입자에게는 권리를, 매도자에게는 의무를. 권리니까 상황이 불리하면 그냥 포기해요. 그러면 그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한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옵션 거래는. 그런 얘기고요. 자, 통화 옵션. 자, 통화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기초자산이 통화가 되는 옵션을 통화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통화를 미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일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통화 옵션이라고 하고요. 자, 옵션 매입자는 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옵션 매입자는 옵션 바이어, 옵션 홀더는 옵션 프리미엄, 옵션 P를 줍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대가로 일정량의 통화를
계약 시에 미리 약정된 가격, 즉 행사 가격으로 미래에 만기일 또는 일정 기간 안에요. 미래에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바로 옵션 매입자예요. 이 권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자가 바로 옵션 매입자고요. 그리고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입자의 매입 또는 매도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 지게 된 자가 바로 옵션 발행자예요. 자, 프리미엄을 받고 매입 또는 매도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이게 바로 옵션 발행자입니다. 옵션 셀러 혹은 옵션 라이터라고도 해요. 발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통화 옵션은 선물 판 계약이나 통화 선물 계약과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화 선물 계약은 사적으로 거래되는 선물한 계약이나 통화 선물 계약과는 달리 계약의 매입자에게 권리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옵션이 차이가 있어요. 옵션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콜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풋 옵션이라고 해요. 자, 옵션 매입자는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피를 주고 혹은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을 사거나를 하는 거죠. 피를 주고. 자, 콜 옵션과 풋 옵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옵션 매입자와 옵션 발행자가 있고요. 자, 콜 옵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 옵션이라는 것은 살 수 있는 권리, 매입할 수 있는 권리고요. 풋 옵션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매도. 이거는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매입. 자, 옵션 매입자는 어때요? 만기일 혹은 그 이전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의 약정된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요. 반대로 요거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만기일 혹은 그 이전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의 약정된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자가 옵션 매입자예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옵션 매입자의 거래 상대방인 그 옵션 매도자, 발행자는 이 계약에 대한 만기일 혹은 그 이전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의 약정된 수량을 매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권리를 행사하면은 매도해야 할 행사가 있어요.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그 사는 거에 대해서 매도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요거는 옵션 매입자가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요 행사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특정 자산의 그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의 약정된 수량을 옵션 매입자가 파는 거니까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옵션 발행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다음에 유럽식 옵션은 요거는 만기일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유럽식이라고 하고요. 미국식 옵션은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이거 유리하죠? 그럼 이거 피가 비싸겠죠. 옵션, 프리미엄이. 언제든 유리할 때 행사하면 되니까 만기일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시장 상황이 권리를 행사하면 되니까 미국 옵션은 피가 비쌀 겁니다. 버뮤다식 옵션은 만기 내에 기간이에요. 만기일이 있으면 그 기간 중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만기 내에 특정 기간입니다. 미국식 옵션은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그냥 행사하는 거고, 버뮤다식은 만기 내에 어떤 특정 기간 중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그겁니다. 시계. 그리고 또한 옵션에는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소 옵션이 있고 선물도 통화 선물이 선물도 선물환 거래 선물환과 그냥 선물이 있었듯이 이 옵션도 거래소 옵션이 있고 금융기관이 특정 고객을 위하여 디자인하여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딜러 옵션이 있습니다. 거래소 옵션과 딜러 옵션 그 차이. 이어서 옵션의 가치 구성인데 옵션 계약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즉 옵션을 매입하기 그 권리를 매입 혹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그 옵션 계약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옵션 가격을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특정 조건의 옵션 가격이 이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피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옵션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일반적으로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기초자산 가격이 있고요. 기초자산 가격. 그리고 옵션의 행사 가격. 얼마에 사느냐, 얼마에 파느냐라는 할 수 있는 그 행사 가격. 그 다음에 만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만기가 짧냐, 기냐. 그 다음에 기초상품 가격의 그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예를 들어서 기초상품 가격이, 뭐, 달러다. 그럼 그 달러의 변동성. 뭐, 파운드다. 파운드의 그 가격의 변동성. 그 다음에 무혐 이자율 등, 즉, 이자율 등등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 옵션의 내재 가치,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되는데 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옵션의 내재 가치. 옵션 행사권을 보유한 옵션 매수자, 매입자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죠. 당연히 권리를 유리하면 행사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가치를 옵션의 내재 가치라고 합니다. 내재 가치. 주어진 시점에서 옵션의 내재 가치는 당장 옵션을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리켜요. 내재 가치는. 자, 주어진 시점에서 옵션의 내재 가치는 그 주어진 시점에서 바로 옵션을 행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바로 내재 가치예요. 옵션에. 다만 음의 내재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음의 내재 가치는. 따라서 주어진 시점에서 옵션의 내재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콜옵션의 내재 가치. 콜옵션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콜옵션을 당장 행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니까 내재 가치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과의 그 차이. 당장 내가 행사를 했을 때 요 기초자산 가격보다 만약에 기초자산 가격이 내가 10만 달러를 1달러당 1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고 합시다. 피를 주고 500만 원을 피를 주고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 그러면 내가 요 만기에 행사를 할 때 1000원에 매입하기로 했어요. 1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기초자산 가격이 내가 행사를 할 때에 요게 만약에 1200원이다. 1달러에. 그러면 1달러당 200원 이익이죠. 왜? 200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시중 가격보다. 즉,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클 때 내재 가치가 존재하죠. 자, 요 작을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이게
이게 1200원이 아니라 그래서 뭐 800원이다. 그러면 나는 계약한 게 1달러당 1000원으로 10만 달러를 사기로 하는 계획을 체결했는데 내가 이걸로 행사하면은 1달러당 1000원으로 10만 달러를 사야 되죠. 하지만 시중에서는 더 싸요. 1달러가 800원에 거래가 되겠어. 그러면 이거 그냥 포기하고 10만 달러, 1달러당 800원 주고 사면 되겠죠. 훨씬, 그러면은 이익이죠. 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내재 가치가 즉,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 가격보다 시중 가격이 더 작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건 1000원인데 시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내재 가치가 제로. 왜? 행사하지 않으니까, 그 옵션을. 그 다음에 풋옵션의 내재 가치는 이제 완전 반대죠. 풋옵션은 뭐예요? 팔 수 있는 권리예요. P를 주고 내가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이 경우는 위에와 반대죠. 행사 가격이 높아야 되죠.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1200원에 팔기로 했어. 1200원에 1달러, 10만 달러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즉,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어. 그런데 그 행사할 때에 기초자산 가격 달러가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200원 높게 팔 수 있잖아요. 200원. 1달러당 200원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이익 10만 달러 곱하기 200 하면 그만큼 이익이죠. 이와 같이. 풋옵션의 내재 가치는 당장 내 권리를 행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높을 때 내재 가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반대 행사 가격이 1000원밖에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1200으로 합시다. 그런데 기초자산 가격이 1400원이에요. 내가 팔 수 있는 거는 1달러당 1200원인데 시중에서는 1달러당 14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포기하고 200원 더 받고 시중에다가 10만 달러를 1달러당 14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러면 200원 이익이겠죠. 1달러당. 이와 같이 이런 경우는 행사를 안 하니까 내재 가치가 제로. 행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낮을 때. 자, 콜옵션일 때와 풋옵션일 때의 그 내재 가치는 다릅니다. 당장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바로 내재 가치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의 시간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 가치. 시간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옵션의 시간 가치는 옵션 가격에서 프리미엄이죠. 옵션 가격에서 당장 권리를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요 내재 가치, 위에서 말한 요 내재 가치죠. 내재 가치를 제한 나머지예요. 요 내재 가치. 제한을 빼면은 그 나머지죠. 옵션 가격에서 요 내재 가치, 그 이익이잖아요. 옵션 가격에서 내재 가치를 뺀 거죠. 내재 가치. 자, 콜옵션의 경우는 이 콜옵션 가격에서 이게 P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거기에서 이때는 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요거는 뭐 그렇고요. 요 이익이죠. 이익. 기초자산 가격에서 더 싸게 사는 거죠. 행사 가격. 요 차익, 요 이익을 뺀 게 시간 가치고요. 풋옵션은 그 반대죠. 행사 가격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그 차익, 즉 시중 가격보다 더 높게 팔 수 있는 거죠. 200원 높게. 이건 200원 싸게. 1달러당 200원 이익이에요. 이 경우는. 이거는 200원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200원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200원 더 싸게 사요, 이거는 200원 비싸게 파는 거죠. 팔 수 있는 거죠. 팔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 이익을 내재 가치를 옵션 가격에서 빼준 제한 나머지가 바로 옵션의 시간 가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옵션의 손익구조입니다. 옵션의 손익구조. 옵션 매수자의 최대 손실은 옵션 가격입니다. 옵션 매입자는 시장 상황이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 권리를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인 이 옵션 가격으로 한정이 돼요. 손실은. 하지만 이익은, 최대 이익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마찬가지로 옵션 매도자의 최대 이익은 옵션 가격이에요. 자, 옵션 발행자는 최대 이익은 권리를 옵션 매수자가 포기하면 옵션 가격이 그 최대 이익이 돼요. 하지만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최대 손실은 무한대가 됩니다. 반대죠. 옵션 계약자는 앞으로 가격 변동에 의한 손익의 변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옵션의 계약자는 앞으로의 가격 변동에 의한 손익의 변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미래 환율 변화에 따른 옵션 계약별 손익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서 한번 해볼게요. 콜옵션 매매의 손익 구조. 예를 들어서 어떤 수입업자가 6개월 후에 수입대금으로 10만 달러를 지급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6개월 후에 환율이 너무 높으면 현재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이게 막 1,300원, 1,400원이 된다. 그러면 300원이나 올라버리니까 엄청난 거죠. 300 곱해보세요, 이게. 응? 그러면은 수입대금이, 원화로 환산한 수입대금이 막 늘어나겠죠. 수입대금이 높아져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수입업자는 일종의 보험의 가입을 통해서 환율이 오르더라도 그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자, 환율이 상승으로 인한 그 손실을 갖다가 보충할 수 있도록 어떤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이때 우리가 수입대금은 달러를 매입해서 수입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매입할 수 있는 매입할 때에 싸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그 권리, 콜옵션을 사면 되겠죠. 이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사면은 그게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환율이 1달러에, 환율이 현재 1,000원인데 1달러당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 그러면 1달러 당 1,000원으로 10만 달러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개월 후에 환율이 올랐을 때 1,300원 혹은 1,400원 올랐을 때 계약에 의해서 1달러당 1,000원으로 10만 달러를 매입해서 수입대금을 지불하면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한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옵션을 매입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령 이 수입업자는 만기가 6개월 후이고요. 1달러당 행사 가격이 1,200원이에요. 행사 가격. 그리고 10만 달러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매입했다고 합시다. 이때 수입업자는 콜옵션의 가격으로 그 지급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1달러당 1200원으로 10만 달러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어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 이제 수입업자는 6개월 후에 환율이 1200원 이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도 뭐 1달러당 1200원으로 10만 달러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후에 수입대금을 지불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만약에 1200원 이상으로 올랐다 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겠죠. 수입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1달러당 1200원, 으로 10만 달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옵션은 미래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해지 수단, 보험과 같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1달러당 1200원으로 10만 달러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6개월 후에 환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예상과 다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1200원 이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수입업자가 가지고 있는 콜옵션은 쓸모없죠. 무용지물이 되죠. 그 권리는. 시장에서 1200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 수입업자는 콜옵션 매입 가격인 500만 원만 날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날리는 게 아닙니다. 날리는 게 아니라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수수료, 보험료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환율이 엄청 올라버렸다 라고 하면은 500만 원에 몇 배, 몇 수십 배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란 그 프리미엄은 단지 수수료,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수수료, 보험료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옵션은 해지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이 수단도 될 수가 있어요. 옵션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6개월 후에 환율이 가령 1300원이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입업자는 콜옵션을 행사를 하겠죠. 당연히 1달러당 100원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시중 가격보다 100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만큼이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업자는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달러당 100원 싸게 살 수 있죠. 자, 달러당 100원, 6개월 후에 1달러의 가격이 1300원에서 콜옵션의 행사 가격인 1200원을 뺀 숫자, 매입하기로 한 1200원 권리, 그 다음에 시중의 그 환율의 1400원, 그 차이, 100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1달러당 100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자, 1달러당 1200원에 10만 달러를 매입할 수 있죠. 1300원이 아니라 100원 싼 12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1200원에 10만 달러를 매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수입업자는 콜옵션 구입 비용이 요게 자 10만 달러 곱하기 100원 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차익만큼 이익이죠. 자, 거기에서 권리를 매입하는 데 들어간 500만 원을 뺀 500만 원이 수입업자의 그 순이익이 되겠죠. 순이익. 여기서 이자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자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즉 기입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입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0만원 곱하기 100원 해서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익이죠. 거기에서 들어간 비용, 이 권리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프리미엄 500만원을 뺀 500만원이 이 수입업자의 순이익이 될 겁니다. 순이익을 얻을 수, 이와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투기수단으로도 이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옵션이. 자, 이와 같이 콜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어때요? 콜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만기 때에 기초자산 가격, 여기서는 달러의 가격이죠. 달러의 가격이 높을수록 이익은 커져요. 자, 이 경우 지금 1,400원일 때 1달러당 100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죠. 곱하기 10만이에요. 10만. 마이너스 500만원이죠. 500만원. 프리미엄. 요게 이익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400원, 뭐 1,500원, 뭐 2,000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뭐 200원, 뭐 300원, 400원 그래서 이익은 계속 늘어나죠. 자, 기초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콜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만기 때의 그 이익은 만기 때에 콜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만기 때의 기초자산 가격 여기서는 달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높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이익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수입업자, 즉 수입업자, 콜옵션 매입자의 경우는 순이익이 만기의 환율 수준과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기초자산 가격에 따른 콜옵션 투자자의 순이익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초자산 가격이 1200원일 때, 행사 가격이 1200원이죠. 요게, 지금 환율이에요. 이게 수평축이 환율입니다. 자, 가격이 앞에서 보았듯이 환율이, 요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이 1200원인데, 요 행사 가격보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익은 무한대로 커집니다. 무한대로. 하지만 1200원 이하가 될 때 행사 가격이 1200원 이하가 될 때는 권리를 포기하죠. 그러면은 그냥 500만원만 이때는 권리를 포기하니까 500만원만 손실을 있게 돼. 즉 500만원으로 손실을 한정시킬 수가 있어요. 콜옵션 매입자는. 이에 비해서 콜옵션 매도자는 1200원 이상이 될 때, 1200원 이상이 될 때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1250원을 넘는 순간부터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이 커지게 되죠. 반대로 1200원 이하가 될 때는 권리를 포기하니까 매입자가 이익은 프리미엄 가격 옵션 받은 거 500만원 이익이 되겠고요. 이익은 500만, 최대 이익은 500만원이고 손실은 무한대. 그다음에 매입자는 손실은 500만원으로 한정시킬 수 있고 이익은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기서는 환율이 오르면 달러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1250원이다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자 환율이 1250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싸게 살 수 있어요? 50원 싸게 살 수 있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200원이니까. 자, 50원 곱하기 10만 달러 하면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P가 얼마? 준 거? 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한 옵션 가격
옵션 프리미엄은 500만원. 그래서 이때는 행사를 하지만 순이익은 제로가 돼요. 1250원일 때. 그런데 만약 이게 환율이 1249원이다. 1249원이다. 그러면 행사 가격이 1200원이니까 이 차이인 49원 1달러당 49원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럼 49 곱하기 10만 달러. 그러면은 490만 원이죠. 490만 원. 490만 원. 자, 490만 원. 이익이죠, 이익. 490만 원. 하지만 옵션 프리미엄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한 옵션 프리미엄 500만 원이니까 이 차이는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 10만 원. 따라서 이게 만약에 1249 10만원 손실이고 1248 20만원 손실. 이게 1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1201원일 때의 손실은 49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490만원, 480만원, 470만원 해서 1원 상승할 때마다 이 손실이 줄어들죠. 그래서 1250만원이 되면은 정확하게 순손실, 순이익이 없고 제로 상태가 되죠. 왜? 요 차이가 500만원, 1250일 때 500만원 더 싸게 살 수 있고 들어간 프리미엄이 500만원이니까 이와 같이. 그리고 125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환율이 1원 상승할 때마다 환율이 1원 상승할 때마다 이익이 어떻게 10만원씩 증가합니다. 10만원. 10만원씩 이익이 10만원씩 증가해요. 환율이 1원 상승할 때마다. 1원 상승할 때마다. 그러니까 1200에서 1250 사이에서는 권리를 행사하지만 여기는 순손실이 이와 같이 순손실이 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 순손실만큼이 매도자인 경우는 1원 1249원일 때 10만원 이익, 1248원일 때 20만원 이익. 이렇게 이익이 점점점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행사를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익이에요. 이익. 그리고 행사를 하지만 1250원까지는 매도자, 콜옵션 매도자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2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권리를 포기하게 되니까 500만원의 손실, 500만원의 이익을 최대 이익이 500만원이 되겠죠.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1원 상승할 때마다 요 위에서는 1원 상승할 때마다 10만원씩 1원 상승할 때마다 10만원씩 이익이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1원 환율이 1원 상승할 때마다 10만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1원 상승하면 10만원 손실이 증가. 1원 상승하면 10만원 증가해서 이와 같이 손실은 환율이 상승할 때,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콜옵션 매도자의 손실은 높아진다. 반대로 콜옵션 매입자는 125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익은 높아진다. 무한대이다. 라는 거죠. 이익은 무한대. 환율 계속 상승한다면 이익은 무한대죠. 그렇죠? 환율이 계속 상승해요. 그러면 손실은 무한대죠. 따라서 콜옵션 매입자의 경우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익은 무한대. 손실은 옵션 가격으로 한정되고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자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손실이 무한대. 대신에 최대 이익은 500만원으로 한정이 된다. 이익은 500만원으로 한정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그림에서 설명된 내용들이에요. 이것들 설명드린. 자, 1200원 이하가 될 때는 당연히 콜옵션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입 비용 500만원, 그냥 순손실, 즉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 환율이 1200원 이상이 될 때는 수입업자는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만 1250원이 될 때까지는 순손실을 기억한다. 왜? 네, 매입 비용이 500만원 있으니까. 500만원에 미치지 못해요. 그 차액이. 차액이. 환율보다 낮아서, 행사 가격이 현물 환율보다 낮아서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그 차액을 남길 수는 있지만 그 차액이 콜옵션의 매입 비용 500만원에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125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수입업자는 비로소 순이익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환율이 1원 오를 때마다 10만원씩 증가한다. 반대로 콜옵션 매도자는 환율이 125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환율이 1원 오를 때마다 손실이 10만원씩 증가한다. 자, 이와 같이 콜옵션 매입 포지션은, 매입자는 포지션은 미리 정한 가격, 즉 행사 가격보다 외환 가격이 오를 경우 이익이 발생하고요. 콜옵션 발행자는 만기에 외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을 입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풋옵션입니다. 풋옵션의 매매의 손익구조. 콜옵션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옵션. 풋옵션을 보유한 사람은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낮을수록 좋아요. 왜? 기초자산 가격이 시중에서 매매되는 가격이 낮을수록 좋죠. 왜? 계약한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래야 그 차액 더 높게 팔 수 있는 거니까. 시중 가격보다 높게 팔아야 팔 수 있어야 이익이니까. 그래서 풋옵션을 보유한 사람은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즉 환율이 낮을수록 풋옵션으로부터 이익이 커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풋옵션이니까 수출하는 경우겠죠. 수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어떤 기업이 6개월 후에 1달러당 1200원의 행사 가격으로 10만 달러를 팔 수 있는 풋옵션을 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200원 이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1150원 사이, 그 다음에 1150원보다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그림에서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풋옵션이니까 풋옵션 매입자, 즉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자 5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500만 원을. 내가 팔 수 있는 가격, 행사 가격은 1200원이야. 행사 가격은 1200원. 행사 가격 있죠? 행사 가격. 이게 행사 가격,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격, 팔 수 있는 가격에 행사 가격 1200원이야. 자, 환율이 1250원이다. 1150원이다. 라고 합시다. 1200원보다 낮네. 자, 시중에서 1150원이에요. 환율이. 내가 팔 수 있는 건 얼마? 1200원. 얼마 더 비싸게 팔아? 50원. 50원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행사하니까. 자, 그런데 곱하기 10만 하면은 500만 원이죠. 곱하기 10만 하면은 이게 500만 원이 돼요. 5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요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지불한 프리미엄이 얼마? 프리미엄이 500만 원. 그러면 순이익은 제로죠. 자, 1150원보다 50원 더 비싸게 10만 달러를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이 이익인데, 500만 원 이익인데, 500만 원에서 이익에서, 차액에서 프리미엄을 떼면 제로죠. 그래서 이 경우는 순이익이 제로. 순이익은 제로. 순이익은 제로입니다. 이익은 이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150원이 아니라 이게 1149원이다. 그럼 얼마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49원 비싸게 팔 수 있죠? 49원. 10만 곱하면은 이거는 490만 원이 되겠죠. 490만 원. 그런데 자 490만 원 이익인데 지불한 게 500만 원이니까 얼마? 10만 원 손실이죠. 10만 원 이때는. 자 1원 떨어져 1원 그러니까 1490원이죠. 1원. 자 1150원보다 1원 높은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1149원일 때 10만원 손실. 1148원일 때 20만원 손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00원일 때는 1200 환율이 1149죠. 1149일 때는 1149일 때는 1200원보다 잠깐 다시요. 정정이요. 그거를 1119원이에요. 자, 1119원일 때 현재 1119원이면은 자, 다시요. 정정할게요. 1199원일 때죠. 1199원. 1199원일 때 1199원이에요. 99원. 그러니까 시중 가격보다 1200원보다 1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1원. 이 경우는. 1원 비싸게, 즉 10만원, 1원 곱하기 10만원, 10만 달러. 즉 10만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만약에 1199원일 때 환율이 10만원, 1원 싸게, 1원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1원 이익이잖아요. 1200원보다 1199원일 때 1200원에 팔 수 있으면. 그런데 지불한 프리미엄이 500만원이죠. 500만원. 그러면 490만원 손실이에요. 손실 490만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1198원이면은 480만원. 그 다음에 1197이면은 470만원. 이런 식으로 1원 환율이 1원 하락할 때마다 이 손실이 10만원씩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1150원이 되면은 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리고 1150원을 넘어서는 순간 1250원보다 이하로 1원씩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1원 환율이 1원씩 떨어질 때마다 이제 이익이 10만원씩 증가합니다. 10만원. 자, 1151원 1151원이면은 51원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1200원. 요 차이 51원. 그러면은 곱하기 10만원 하면 510만원이잖아요. 10만원. 510만원. 그런데 프리미엄은 얼마? 프리미엄은 500만원이니까 빼면은 10만원. 10만원 이익이죠. 즉 1150원 이하로 이하에서 115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1원씩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요 풋옵션 매입자는 10만원씩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게 10만원씩, 여기서 10만원씩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풋옵션 매입자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115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환율이 1원씩 떨어질 때마다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해요. 즉 이익이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풋옵션 매입자의 이익은 무한대로 커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요 1150원까지는 요 사이에서는
풋옵션 매입자의 이익이 여기 요 사이에서는 풋옵션 매입자의 이익이 옵션 가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순손실이 발생하고요. 1100 순손실이 발생하고 옵션 매입자는 순손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그 손실만큼이 어떻게 풋옵션 매도자의 이익이 됩니다. 이익. 그리고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풋옵션 매입자는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풋옵션 매도자의 이익은 500만원이 되고요. 이익은 500만원, 최대 이익은 500만원이 돼요. 포기를 하는 순간부터. 1200원 행사가격보다 환율이 떨어져서 1150원 이하로 떨어질 때 1150원을 넘어서 이런 식 환율이 하락할 때마다 풋옵션 매도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계속 증가해요.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손실이 증가합니다. 풋옵션 매도자는 이런 떨어질 때마다 10만원씩 손실이 증가. 손실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관계를 정리한 게 바로 요 설명이고요. 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의 환율이 1200 이상이 되면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 시중에서 더 싸게 살 수 시중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풋옵션 매도자는 행사 가격이 1200원인데 시중에서 뭐 1400원에 거래가 되겠다. 그러면 1400원에 팔면 되잖아요. 풋옵션 행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물시장에서 1200원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고요. 권리 포기하고. 그리고 만기일이 환율이 1200 이상이 되면 풋옵션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풋옵션 구입 비용이 500만원이 모두 순손실로 잡히게 되고요. 1200에서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1150원에서 1200원, 1150에서 1200 사이에서는 풋옵션은 행사가 되지만 행사 가격과 환율의 차이가 아직 옵션 구입 비용을 상쇄할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순이익은 마이너스. 하지만 1150원보다 더 낮아지면은 풋옵션은 당연히 행사를 하는데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았듯이 1원 하락할 때마다 10만원씩 이익이 증가합니다. 10만원이. 그래서 풋옵션 매입된 환율이 낮아질수록 순이익은 커지고요. 반대로 풋옵션 발행자는 환율이 1150원보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풋옵션 행사로 인해서 순손실을 입게 되고 환율이 낮을수록 순손실은 더욱더 커진다 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풋옵션 매입자는 만기에 위안가격이 행사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 이익이 발생하고요. 풋옵션 발행자는 만기에 위안가격이 하락 시에 손실을 입게 된다라는 걸 옵션의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이상으로 파생금융상품 중에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수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